부모도 없는 아이가 청소 하나도 똑바로 못해. 부모도 없는 아이가 청소 하나도 똑바로 못해. 계열 금융사 로비의 마른 뺨소리가 울려 퍼졌다. 갓 30도 안 돼 보이는 청소부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다. 터진 입술 사이로 붉은 것이 흘러내리는데도 그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 순간 바닥에 은반지 하나가 떨어졌다. 아이는 뺨을 감싸는 대신 쓰레기통 옆으로 기어가 그 반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끝으로 가슴에 꼭 안으며 소리 없이 울며 입술만 달싹였다. 아빠.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저 반지는 설마, 도대체 저 은반지 안쪽에는 어떤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걸까? 지금부터 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프지만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통쾌함과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끼실 수 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깃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올해 62 강서윤이라고 한다. 40년 넘게 종합개발 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이다. 부동산의 금융까지 손에 쥔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밖에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겠지.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더라. 내 며느리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며느리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이 나이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40년 넘게 현장을 누빈 몸이라 알람 없이도 정확히 그 시간에 깨어난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 도시의 하늘을 찌르는 빌딩 중 셋의 하나는 내 그룹이 올린 것이다. 자산 80조. 대한민국 개발업계에서 40년을 버텨온 회사. 그런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새벽이면 찾아오는 50년 전의 기억. 참 이상하지.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벽만 되면 22의 기억이 가슴팍을 쥐어뜯었다.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들 민재가 폭탄을 하나 던졌다.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어디 집안이야? 집안은 없습니다.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때 돌아가셨고 혼자 컸어요. 대학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나왔고 지금은 그룹 계열 금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금융사면 좀 낫겠구나 했더니 뭐라는 건데. 민재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청소부예요. 새벽에 출근해서 금융사 건물을 닦고 야간엔 경비 보조까지 합니다.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기가 막혀서 80조짜리 기업 후계자가 청소부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대체 어디서 만났길래 이 지경이냐. 금융사 업무차 들렀다가 봤습니다. 로비를 닦고 있었는데 고객 한 분이 쏟은 커피를 자기 앞치마로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커피 닦아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 고객이 돈 10,000원을 던지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하리는 그 돈을 안 집었어요. 무릎에 커피가 배는데도 웃으면서 괜찮으시냐고만 물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녀석이 왜 그 아이한테 빠졌는지 솔직히 그 대목에서 살짝 이해가 됐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허락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근본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못해 직업도 변변치 않은 아이를 내 며느리로 드리겠다.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만 만나보시면 만나볼 것도 없다. 안 된다. 어머니,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나는 진심이었다.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이 사회가, 주주들이, 경쟁사들이 뭐라고 하겠어. 서윤그룹 후계자 아내가 계열사 청소부라는 소리가 돌면 내가 40년 동안 쌓아올린 벽에 금이 가는 거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30년을 키웠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다.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영영요. 할인 없이는 못 삽니다. 배수진이었다. 평생 어머니 말이라면 고분고분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내게 덤빈 거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 녀석 진짜로 떠나겠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민재는 내가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가족이다. 이 아이까지 잃으면 내게 남는 게 뭐야? 80조, 텅 빈 저택. 그런 것들이 밤에 내 손을 잡아주나. 하루를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새벽 4시쯤 됐을 거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50년 전에도 나는 이렇게 밤을 새웠다. 누군가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때는 보내는 쪽을 택했다. 이번에도 보낼 건지 결심했다. 보내줄 수는 없다. 하지만 고분고분 허락할 수도 없다. 그 아이를 불렀다. 할인이라는 이름이었다. 아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다. 낡은 구두, 보풀이 일어난 코트, 손등이 갈라져 있었다. 매일 바닥을 닦는 손이었다. 그리고 목에 가느다란 은색 줄이 보였다. 거기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반지였다. 작은 은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았다.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은반지를 보는데 왜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지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는데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래전에 꾼 꿈의 꼬리를 잡으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은반지 하나에 흔들릴 강서윤이 아니다. 나는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너한테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결혼은 허락한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재벌 며느리가 됐다고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넌 아직 내가 인정한 며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청소 일 그만두지 마라. 그대로 다녀. 내가 인정할 때까지. 할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결혼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아주 조금은 기대했을 거다. 그 기대가 한순간에 꺾이는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더니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돌아서면서 눈물을 닦는 건 끝내 내게 보여주지 않았다. 등이 작았다. 그 작은 등에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건지 나는 그때 생각도 안 했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일주일이면 못 버티고 때려치울 거라고. 한 달이면 이 일 못하겠어요 하고 울면서 올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다. 민재는 해외 프로젝트 6개월 파견을 떠났다. 민재는 할인이 금융사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민재가 떠난 뒤 할인의 하루는 이랬다. 새벽 4시 반. 할인은 지하 탈의실에서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찢어진 고무 장갑을 테이프로 감아 다시 끼고 로비 바닥을 닦았다.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경비 보조일까지 했다. 점심은 직원 식당에 갈 수 없으니 복도 구석에서 물 한 모금으로 때웠다. 무릎이 까져도 아무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하루의 유일한 식사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내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씻고 방에 들어갔다. 그런 아이였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청소부 출신이 재벌 집안에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렇게 믿었다. 공항에서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민재에게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와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요. 나 금융사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알겠어. 몸 조심하고 어머니 잘 모셔. 그럼요.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민재가 웃으며 출국장으로 걸어갔다. 할인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웃고 있었다. 끝까지 웃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음 뒤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나는 그때 전혀 몰랐다. 그 금융사에 어떤 인간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다. 민재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원래 조용한 게 좋은 사람이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신문을 보고 혼자 정원을 거니는 게 편했다. 그런데 할인이라는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이상하게 조용한 게 불편해졌다. 복도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그런 게 들려야 마음이 놓이는 거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몰랐다. 할인은 매일 새벽 4시 반에 나갔다.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소리 안 나게 현관문을 닫고 저녁 7시쯤 돌아와서 또 소리 안 나게 들어왔다. 내 방을 지나갈 때 발소리를 죽이려고 양말 바닥으로 걷는 게 느껴졌다. 눈치를 보는 거다. 시어머니 심기 건드릴까봐. 나는 그런 할인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고 밥은 각자 먹고 대화는 없었다. 그게 내가 원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융사에서 시작됐다. 이건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일이다. 그날 오전 금융사 로비에 구두 소리가 울렸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 오세라였다. 35세. 오태준 금융그룹 회장의 조카. 삼촌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은 여자였다. 화려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오세라는 로비를 걸으며 바닥을 닦고 있는 할인을 훑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청소부는 금융사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오세라의 눈이 할인의 이름표에 멈췄다. 얼굴을 다시 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얼굴이 굳었다. 오세라에게는 아픈 상처가 하나 있었다. 삼촌 오태준이 서윤그룹과의 연결을 위해 민재와의 혼담을 추진했었다. 그런데 민재가 혼담을 거절하고 고아 출신 여자와 결혼해버렸다. 오세라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남자가 나 대신 뭘 골랐다고. 분을 사귀며 넘어갔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가 자기 금융사 바닥을 닦고 있었던 거다. 오세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오세라가 할인을 사무실로 불렀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할인입니다, 지점장님. 할인. 아, 그 할인. 서윤그룹 민재 씨 부인이라며?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대답을 못하고 서 있었다. 왜 대답을 못해? 맞잖아. 서윤그룹 후계자 부인이 우리 금융사에서 바닥을 닦고 있다. 재밌는 세상이네.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 그래. 그 일 잘해봐. 아주 잘해봐. 오세라가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청소구역을 2배로 늘렸다. 원래 로비와 1층 화장실만 담당이었는데 2층 사무실과 지하 주차장까지 추가한 거다. 지점장님, 이건 원래 2사람이 하는 구역인데요. 그래서 못하겠으면 그만둬. 아무도 안 잡아. 하리는 이를 악물고 했다. 그 다음에는 퇴근 시간에 일을 만들었다. 할인이 로비 바닥을 다 닦고 걸레를 정리하려는 순간 오세라가 직원 2명을 데리고 지나가며 커피를 바닥에 쏟았다. 일부러였다.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어머, 미끄럽네. 여기 아직 안 닦은 거야? 지점장님, 방금 다 닦았는데. 내 눈에는 안 닦은 것 같은데. 다시 해. 이번에는 제대로. 하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다 닦고 일어섰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더 끔찍한 건 직원들 앞에서의 망신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오세라가 로비를 지나다 할인을 불러세웠다. 주변에 고객들이 앉아 있었다. 아, 너 화장실 청소 다시 해. 변기 안쪽에 때가 남았어. 지점장님, 제가 아까 2번이나. 2번을 했는데 이 모양이야?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깨끗할 때까지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기지 마. 재벌 며느리가 변기 닦는 꼴이라니. 할인이 돌아서는 순간 오세라가 직원들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저런 게 재벌 며느리래. 싸구려 은반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직원들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지점장 뒤에 누가 있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하리는 매일 밤 이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손이 까지고 무릎에 멍이 들어도 긴 바지로 가리고 손은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하루는 할인이 저녁에 돌아왔는데 손등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손 왜 그래? 아, 이거요? 청소하다가 유리 깨진 데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좀 이상했다. 입은 웃는데 눈이 안 웃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게 나도 놀랐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왔다. 약은 발랐어? 할인이 살짝 멈칫했다. 그러더니 눈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괜히 화가 났다. 약 발랐냐고 물은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건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난 게 아니라 불편했던 거다. 가슴 한쪽이 뜨끔하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다. 됐다. 들어가 봐. 할인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침대 옆 탁자에 혈압약이 요일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작은 칸에 하나씩 나눠져 있었다. 내가 맨날 까먹어서 비서한테 잔소리 듣던 건데 누가 이걸 해놓은 거야. 다음 날은 거실 테이블 위에 보리차가 한 잔 놓여 있었다. 내가 아침마다 마시는 보리차인데 온도가 딱 맞았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누가 했는지 뻔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됐을 때 나는 진짜로 당황했다. 부엌 찬장에 건강식품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내가 TV에서 보고
한번 써보면 좋겠다고 중얼거렸던 바로 그 제품이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 월급으로 사기엔 꽤 무리했을 거다.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다. 나는 할인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물었다. 찬장에 있는 그거 내가 사다 놓은 거냐? 네, 어머니. TV에서 보시고 좋다고 하셔서. 누가 사달라고 했어? 아무도요. 그냥 어머니 몸에 좋으실 것 같아서. 내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사.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할인이 잠깐 멈칫했다. 그러다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먹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거짓말인 거 알았다. 이 아이 손등이 얼마나 마른지, 뺨이 얼마나 홀쭉해졌는지 내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잖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면서 시어머니한테 건강식품을 사다 놓는 아이라니 인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생각보다 단단한 아이구나.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다. 할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무심코 부엌 쪽을 봤다. 할인의 목에서 그 은반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이 또 뛰었다. 저번보다 더 세게, 더 아프게.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뭔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희미하고 흐릿한 아주 오래된 무언가.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으면 다시 스치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신문을 구겼다.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혼잣말이 나왔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비슷한 은반지겠지. 세상에 저런 반지가 한두 개야. 할인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괜찮다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할인을 보는 게 불편해졌다. 분노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한 뭔지 모를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날 이후 할인을 더 차갑게 대했다. 아이가 차를 갖다 놓으면 누가 해달랬냐 하고 밀쳐냈고 건강식품 상자는 손도 안 댔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 반지가 진짜 그것인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때 전혀 몰랐다. 내가 그 아이를 밀어내고 있는 동안 금융사에서는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 아이의 목에서 반지가 사라지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가슴이 무거웠다. 할인이 새벽에 나갈 때 현관에서 살짝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 안에서 듣고도 나가지 않았다. 나가서 뭘 하겠어. 괜찮냐고 물을 것도 아니면서. 오전 11시 금융사 로비가 평소보다 분주했다.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연락이 아침부터 왔던 거다. 오태준 금융그룹 회장의 오랜 지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직원들은 로비를 번쩍번쩍 닦아놓고 안내 데스크에 꽃까지 세워놓았다. 할인도 아침부터 정신없이 닦았다. 로비 바닥을 3번이나 닦았다. 물기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할인이 로비를 닦는 동안 누군가 2층 화장실에 물을 쏟아놓았다. 오세라의 짓이었다. 할인은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을 닦았다. 그 사이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 그때 박 사장이 들어왔다. 로비 바닥에 할인이 올라가면서 끌고 간 대걸레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른 바닥이었지만 구두 바닥이 미끄러웠던 건지 박 사장이 발을 헛디뎠다.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다.
살짝 비틀거린 정도였다. 하지만 오세라한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뭐야 이게? 바닥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오세라가 로비로 뛰쳐나왔다. 박 사장한테 달려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더니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청소부 당장 불러. 할인이 2층에서 내려왔다. 숨이 차 있었다. 뛰어온 거다. 오세라가 할인을 봤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말했다. 무릎 꿇어. 지점장님, 못 들었어? 무릎 꿇으라고. 내 때문에 다칠 뻔했잖아.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주변에 고객 7명이 앉아 있었다. 직원들도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점장님, 제가 따로 가서 사과를. 여기서 해. 손님들 보는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똑똑히 보여줘야지. 할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관리 부족으로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 사장은 손을 저으며 아니 괜찮아 일어나 했지만 오세라가 할인의 어깨를 세게 눌렀다.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 내가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어. 그리고 오세라의 시선이 할인의 목으로 갔다.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은반지. 오세라가 손을 뻗었다. 할인이 뒤로 움찔했다. 지점장님, 이건. 오세라가 반지를 줄째 잡아챘다. 가느다란 줄이 끊어지면서 할인의 목에 빨간 자국이 남았다. 오세라가 반지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이게 뭐야? 이걸 보석이라고 차고 다니는 거야. 돌려주세요. 제발 돌려주세요, 지점장님. 왜 이게 뭔데? 금이야? 은이야? 아버지 유품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제발. 유품이 딴 고물이. 오세라가 코웃음을 쳤다. 이딴 걸 끼고 다니니까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거지 근성은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나 봐. 그리고 반지를 던졌다. 로비 한 구석에 있던 쓰레기통 안으로 깡 하는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할인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거다. 안 돼. 할인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쓰레기통에 두 팔을 넣었다. 커피 찌꺼기와 휴지와 종이컵 사이를 미친 듯이 뒤졌다. 손이 커피에 젖고 음식물에 더러워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빠, 아빠. 할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주변 고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오세라의 시선을 받고 다시 앉았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금융사 안이 싸늘하게 조용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인이 쓰레기통 바닥에서 반지를 찾아냈다. 커피에 젖은 반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다.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바닥 바로 닦겠습니다. 오세라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치워. 그리고 다음부터 그 고물은 집에 놔두고 와. 눈에 거슬려. 할인은 커피에 젖은 손으로 대걸레를 집었다. 그리고 자기가 흘린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무릎에 커피가 스며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장면을 나는 몰랐다. 그날 저녁까지는. 할인이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현관에서 들어오는 할인을 봤다.
웃고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어머니, 오늘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일이 좀 밀려서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의 눈이 부어 있었다. 울었구나. 그리고 손등이 더러웠다. 뭔가 검은 게 묻어 있었다. 커피 같기도 하고. 손 왜 그래? 아, 이거요? 청소하다 좀 묻었어요. 씻으면 돼요. 눈은 왜 부었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눈이 좀 시렸나 봐요. 아이의 목이 비어 있었다. 매일 걸고 다니던 그 줄, 그 반지가 없었다. 그리고 목에 빨간 자국이 보였다. 줄이 끊어지면서 생긴 것 같은 자국. 너 목에 걸고 다니던 거 어디 갔어? 할인의 웃음이 살짝 굳었다. 아, 줄이 낡아서 끊어졌어요. 반지는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내일 줄 새로 사서 다시 달 거예요. 목에 자국 난 건 줄이 끊어지면서 좀 쓸렸나 봐요. 괜찮아요, 어머니. 진짜 별거 아니에요. 웃고 있었다.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 지금 울 것 같은 걸 참고 있는 거다. 거짓말인 거 알았다. 전부 다 거짓말인 거.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왜냐고. 물으면 알게 되니까. 알게 되면 뭔가를 해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가슴을 뒤틀리게 만드는 건지. 그냥 은반지 하나가 없어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미칠 것 같은 건지.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50년 전에 묻어둔 무언가가 덜컥덜컥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할인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잠꼬대겠거니 했다. 그런데 발을 떼려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멈췄다. 숨도 멈췄다. 아빠, 아빠. 반지만은, 제발 반지만은 버리지 마세요. 할인이 울고 있었다. 잠결에 이불을 움켜쥔 채로 온몸을 웅크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아이를 봤다.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는데 팔뚝에 시퍼런 멍이 보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손목에도 무릎에도 누군가한테 잡히고 부딪힌 자국이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반지 못 지켜서 미안해. 아이가 잠결에 또 중얼거렸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잠에서조차 엄마 아빠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때리지 마세요. 아빠 반지. 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아이가 매일 웃으면서 괜찮아요 했던 거다. 손이 까지고 눈이 붓고 목에 자국이 나도 바람이 불어서요. 줄이 끊어져서요. 하고 웃었던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은 나였다. 청소일 그만두지 마라. 내가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말한 게 나였다. 내가 그 아이 발목을 잡은 사슬이 됐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할인은 진작 그 금융사를 나왔을 거다. 하지만 내 조건 때문에 내 인정을 받으려고 이 아이는 매일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다. 분노가 올라왔다. 그 지점장이라는 인간한테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한테.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에서 가장 허름한 옷을 꺼냈다. 평소에 입지 않는 낡은 남색 점퍼의 모자. 거울 앞에 서니까 그냥 동네 할머니 한 명이 보였다. 좋았다.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나는 할인이 일하는 금융사로 갔다. 로비에 들어서니 할인이 구석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찢어진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유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반지는 다시 줄에 꿰어 목에 걸고 있었다. 나는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11시쯤이었을 거다. 또 사고가 터졌다. 고객 한 명이 로비 의자에서 일어나다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졌다. 오세라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처음 봤다. 그 여자를. 화려한 정장의 하이힐.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였다. 하린 씨, 또야. 바닥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지점장님, 고객분이 커피를 쏟으신 거 변명하지 마. 내 구역이면 내 책임이야. 하린이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고. 그때 오세라가 하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하린이 닦고 있는 바닥 위에 하이힐로 찍 하고 밟았다. 너 고개 들어봐. 하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짝! 오세라의 손바닥이 하린의 뺨을 내리쳤다. 금융사 로비에 울려 퍼지는 소리. 하린이 옆으로 쓰러졌다. 입술이 터지면서 붉은 것이 번졌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바닥에 물기 하나라도 남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하린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입술을 닦았다. 피가 손등에 묻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다리가 움직였다.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오세라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하린을 일으켜 세웠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터진 입술을 닦아줬다. 오세라가 나를 봤다. 위아래로 훑었다. 낡은 점퍼, 모자, 주름진 얼굴, 콧방귀를 뀌었다. 할머니, 뭐야? 여기 왜 끼어들어? 이 아이한테 방금 뭘 한 거냐? 손님,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건데요. 비켜주시겠어요? 방해. 사람 얼굴에 손을 대놓고 그게 업무야. 할머니, 죽고 싶어? 당장 안 비켜.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번호 하나를 눌렀다. 비서실장 나야. 지금 바로 와. 주소는 보낸다. 전화를 끊었다. 오세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3분. 정확히 3분 뒤 금융사 정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4명이 일렬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금융사 로비가 얼어붙었다. 고객도 직원도 오세라도 숨쉬는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품에서 블랙카드 하나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오세라 앞에 던졌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그룹 회장 강서윤. 오세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명함을 집어들더니 글자를 읽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너 내가 누군지 알겠나? 내가 방금 뺨을 때린 그 아이가 누구 며느리인지 이제 알겠어.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때려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며느리 뺨을 때렸어. 내 며느리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어. 감히. 오세라의 무릎이 후들거렸다. 옆에 있던 직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오세라가 손을 뿌리쳤다. 나는 한 발 다가갔다. 오세라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그 손 내일도 붙어 있을지 지켜봐라. 그리고 삼촌한테 전화해. 강서윤이 왔다 갔다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린을 품에 안았다. 아이가 떨고 있었다.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금융사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오세라가 명함을 집어들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 차에 탔을 때 할인이 내 손을 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거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왜 말 안 했어? 대답해. 어머니한테 짐이 될까 봐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 맡고 혼자 참은 거야. 어머니가 청소일 계속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면 거기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내가 한마디로 이 아이를 지옥에 묶어놓은 거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금융사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오세라라는 여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오태준. 둘 다 파. 횡령이든 비자금이든 꼬리가 있을 거다. 찾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조용히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지시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먼저 칼을 갈아놔야 한다. 오태준은 대형 금융그룹 회장이다. 서윤그룹의 주거래 은행을 쥐고 있는 사람.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내 쪽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한 가지를 간과했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걸. 이틀 뒤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 인터넷 포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비서실장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읽었다. 백조재벌 회장, 며느리를 금융사 청소로 부리며 학대. 충격적 갑질의 실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바로 컴퓨터를 켰다.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한 곳이 아니었다. 5곳, 6곳. 포털 메인 뉴스에 내 이름이 박혀 있었다. 기사 내용을 읽었다. 서윤그룹 강서윤 회장이 고아 출신 며느리를 금융사 청소로 강제 배치해 인격을 유린했다는 거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시로 청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으며 이것은 현대판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이었다.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었다. 내가 한 일이 그대로 기사가 된 거다. 청소일 그만두지 마라. 내가 한 말, 내가 만든 조건, 그게 무기가 되어 돌아온 거였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 나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았다. 내 이름 석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밉살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었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이사회 멤버들이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가가 오전에만 8% 빠졌습니다. 사실인 겁니까? 며느리를 청소로 보낸 게. 회장님, 지금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나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받아서 뭐라고 하겠어.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비서실장이 하나 더 알려왔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태준 금융그룹 쪽에서 서윤그룹 대출 전액 회수를 통보해 왔습니다. 사유는 기업 이미지 훼손에 따른 신용 재평가라고 합니다. 오태준 회장의 지시인 것 같습니다. 오태준, 그 인간이 움직인 거다. 조카한테 연락받고 기사를 뿌리고 동시에 자금줄을 조인 거다. 완벽한 협공이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오세라가 금융사에서 창피를 당한 그날 밤, 삼촌 오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면서
오태주는 자기 사무실 가죽 소파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다. 조카의 울먹이는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난 뒤 입꼬리를 올렸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다. 강서윤이 직접 금융사에 나타나서 얼굴을 드러냈다는 건 스스로 약점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 오태주는 조카한테 할인의 과거까지 전부 파라고 시키고 자기가 손에 카드를 세어봤다. 서윤그룹 대출 회수, 언론 폭탄, 이사회 압박, 3장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한 거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만에 3장을 동시에 던졌다. 서윤그룹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14개였다. 대출이 회수되면 공사가 전부 멈춘다. 하청 대금, 자재비, 인건비 한꺼번에 막히는 거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 밤새 전화가 울렸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울면서 전화했다. 회장님, 우리 자재비 언제 나옵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한테서도 왔다. 공사를 멈춰야 합니까? 5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도 내가 한 일 때문에. 이사회에서 전화가 또 왔다. 회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사회 과반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자진 사퇴하시고 공식 사과를 하시는 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다. 이번에는 할인에 대한 기사였다. 할인이 대학 시절 민재를 만났다가 스스로 떠났던 과거를 꽃뱀에 계산된 전략이라고 둔갑시킨 기사였다. 일부러 떠난 척하다가 다시 접근해서 재벌 며느리 자리를 깨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거짓이었다. 할인은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신분 차이 때문에 스스로 떠난 아이였다. 그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자극적인 제목이 클릭을 먹고 클릭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사람을 죽이는 거였다. 세상은 이미 할인을 꽃뱀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청소부 출신이 재벌가에 시집간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흔들리게 만든 여자. 그게 세상이 할인을 보는 눈이었다. 내가 한 일이 이 아이에게 칼이 되었다. 내가 만든 조건이 기사가 되고 내가 지키려던 아이가 세상한테 꽃뱀으로 찍힌 거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뼈가 저리도록 후회한 적이 있었을까? 저녁에 할인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게, 아주 작게 우는 소리. 노크를 했다. 할인아, 내 어머니, 밥 먹어야지.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문 열어. 한참 뒤에 문이 열렸다. 할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댓글을 봤구나. 세상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다 봤구나. 어머니, 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계속 피해만 가잖아요. 회사도 어려워지고 언론에서도 계속 시끄럽고.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 때문에 어머니 평생 싸우신 게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떠나면 기사도 멈출 거예요. 내가 시끄럽다고 했잖아. 나는 아이를 쏘아봤다.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무서웠던 거다. 이 아이가 진짜로 떠날까봐. 밥 먹고 자. 나머지는 내가 생각할 일이다. 할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비친 건 80조 재벌 회장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62 늙은이였다. 이사회는 퇴진을 요구하고 자금줄은 조이고 세상은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내가 지키겠다고 했던 며느리는 자기 때문이라며 떠나겠다고 하고 처음으로 두려웠다. 이 전쟁 내가 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50년 전에 한 번 도망쳤다. 그때 도망친 대가가 평생의 후회가 됐다. 두 번은 안 된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증거 수집 더 빨리 해. 시간이 없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현관에 구두가 없었다. 방문을 열었다. 옷장이 비어 있었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의 평생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사라지면 기사도 멈출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시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인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전화가 또 울렸다. 이사회였다. 주가가 또 빠졌다. 퇴진 안 하면 주주 대표 소송을 걸겠다. 하청업체 사장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재비를 내달라고 매달렸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할인이 떠났다는 사실이 그 어떤 전화보다 더 크게 울렸다. 왜일까? 인정 안 하는 며느리라면서 차갑게 대했으면서 왜 이 아이가 사라지니까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건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할인이 찾아. 어디로 갔는지 지금 당장 찾아. 3시간 뒤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살던 원룸입니다. 주소를 받아들고 나는 직접 갔다. 골목 안쪽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보였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열고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 얼룩이 져 있었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서 햇빛이 비스듬하게만 들어왔다. 여기서 살았구나. 이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여기서 혼자 살았구나. 할인이 방 한 구석에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습관이었을 거다. 힘들 때마다 닦는 거. 그게 이 아이가 아는 유일한 버티는 방법이었나 봐. 할인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내 얼굴을 보더니 눈물이 또르 흘렀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돌아가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한테 어울리는 대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내 자리는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무너져요. 뉴스 안 보셨어요? 이사회에서 퇴진하라고. 그건 내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할인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손에 쥔 걸레에 눈물이 떨어졌다. 다른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은반지. 아빠, 나 이러려고 태어난 거야. 아빠가 남겨준 건 이 반지 하나뿐인데 이것마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아이가 반지를 쥐고 혼잣말을 했다. 아빠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그때 선반 위에 낡은 액자 하나가 보였다.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남자는 40 중반쯤으로 보였고 품에 안긴 아이는 서너 살짜리 여자아이였다. 할인, 어린 할인이었다. 이 사진은 뭐야? 아빠예요.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그냥 물어본 거였다. 할인이 대답했다. 이준혁이요. 그림 그리시던 분이었어요. 돈은 없었는데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준혁? 세상이 멈췄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다. 이준혁?
그 이름이 50년 만에 내 귀에 들려온 거였다. 22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작은 작업실, 물감 냄새, 캔버스 앞에서 웃던 남자, 시장 구석가게에서 은반지 2개를 사서 하나는 자기가 끼고 하나는 내 손가락에 끼워줬던 남자. 비싼 건 못 사줘서 미안해. 대신 이건 절대 녹이 안 쓴다. 우리 마음처럼. 그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50년이 지났는데도 한 글자도 안 변한 채로 비 오던 날 내가 반지를 빼서 그 사람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싫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그 사람이 반지 2개를 쥐고 어깨를 떨었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 비를 맞으면서 그 남자가, 내가 버린 그 남자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해 홀로 키웠다. 돈도 없이 혼자서 가난한 예술가가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가 된 거다. 그리고 병이 들어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을 딸에게 남겼다. 반지. 내가 돌려줬던 바로 그 반지. 그 남자는 50년을 그 반지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버린 반지를 그 사람은 평생 간직했던 거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걸 자기 딸에게 물려줬다. 50년을 돌고 돌아서 그 반지가 내 며느리 목에 걸려 돌아온 거였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내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왜 심장이 뛰었는지, 왜 이 아이를 밀어내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는지, 왜 이 아이가 사라졌을 때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는지. 액자 옆에 입양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 이준혁? 3글자가 눈에 박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쏟아졌다. 멈출 수가 없었다. 60평생을 울지 않고 살아온 여자가 반지하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80조를 가진 여자가 곰팡이 핀 방바닥에서 2 주먹을 쥐고 울었다. 준혁 씨, 미안해요. 미안해. 할인이 놀라서 달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쥐어진 반지를, 내가 50년 전에 돌려줬던 바로 그 반지를. 울면서 한참을 울면서 그 반지를 만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멈추고 나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이 없었지만 내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차가워졌다. 서늘하게 단단하게. 50년 전에 한 번 도망쳤다.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 대가가 평생의 후회가 됐다. 이번엔 안 도망친다. 그 사람이 목숨보다 아끼던 이 아이를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 나는 할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자. 집에 가자. 어머니. 하지만 시끄럽다. 넌 내 며느리야. 내가 데려온 며느리.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넌 어디에도 못 간다. 할인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타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증거 다 모았나? 네, 회장님. 오세라의 횡령 증거와 오태준의 불법 대출 내역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회수 협박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좋아.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준혁 씨, 당신 딸 내가 지킬게요. 혼잣말이었다. 할인은 못 들었을 거다. 전쟁의 칼이 드디어 완성됐다. 이제 남은 건 휘두르는 일뿐이었다. 칼은 이미 갈아놓았다. 이제 벨 차례였다. 비서실이 모아온 증거는 완벽했다. 오태준의 불법 대출 내역, 비자금 운용 장부,
그리고 서윤그룹 대출 회수를 협박한 녹취. 대출 회수를 무기로 특정 기업을 협박하는 건 금융법 위반이다. 감방에 가야 할 짓이다. 거기에 오세라의 횡령 증거까지. 삼촌과 조카 둘 다 잡을 칼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런데 오세라의 횡령 증거를 완성한 마지막 퍼즐이 뭐였는지 아시나? 할인이었다. 한 달쯤 전이었다. 할인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내게 종이 한 장을 보여줬다. 어머니, 지점장님 사무실 청소하다가 책상 밑에서 이걸 주웠는데요.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중요한 서류 같아서 돌려드려야 하나요? 무심코 받아봤다. 종이 위에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할인은 그게 뭔지도 몰랐다. 지점장님 것이니까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을 뿐이다. 서랍에 넣어뒀다. 그런데 비서실이 횡령을 추적하면서 이 종이가 결정적 퍼즐이 됐다. 오세라가 빼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완벽하게 증명하는 메모였다. 이것 없이는 횡령 입증이 불가능했을 거다. 할인은 자기가 뭘 한 건지 아무것도 몰랐다. 바닥에서 주운 종이를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을 뿐이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복수의 마지막 칼날이 됐다. 맞으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싸우고 있었던 거다. 이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진실이 묻어났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게 결국 칼이 된 거였다. 뒷배부터 잘라야 했다.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뿌리부터 잘라야 하니까. 나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 서윤그룹 강서윤입니다. 오태준 금융그룹 회장의 불법 대출 및 비자금 운용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칼의 첫 번째 뱀이었다. 오태준은 그날 오후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라운딩 도중이었다. 금감원 조사관과 경찰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캐디가 비명을 질렀고 같이 라운딩하던 재계 인사들이 후다닥 자리를 떴다. 오태준이 골프채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전화 한 통이면 너희 상관 목을 날릴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관이 영장을 내밀었다. 오태준 회장님, 금융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골프장 정문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오태준이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사진이 저녁 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골프복을 입은 채 수갑이 채워진 금융그룹 회장. 그 아래 자막이 떴다. 금융 황제의 몰락. 이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았다. 면회를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오세라가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이힐을 신고 정장을 차려입고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로비를 걸었다. 로비에 경찰이 서 있었다. 오세라가 멈췄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세라 지점장님이시죠? 업무상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건 오해예요. 삼촌한테 전화할게요. 잠깐만. 오태준 회장님은 어제 체포되셨습니다. 오세라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 무릎이 후들거리더니 하이힐이 꺾이면서 비틀거렸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수갑이 채워졌다. 금융사 로비에서 그녀가 매일 갑질하던 직원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서, 상담 창구에서, 입구에서 한 명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삼촌한테 전화해줘. 제발 누구 좀 전화해줘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세라가 끌려나가면서 로비 바닥에 커피 자국이 길게 남았다. 그녀가 할인한테 쏟았던
그 커피처럼. 이번에는 자기 커피가 자기 발밑에 쏟아진 거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인과 함께 오세라가 끌려나가기 직전 나는 비서한테서 대걸레 하나를 받아들었다. 할인이 매일 잡던 바로 그 대걸레. 오세라 앞에 던졌다. 오세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풀려 있었다. 내 평생 만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이 대걸레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리고 한마디 더. 그때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이제 알겠나? 오세라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 이끌려 금융사 문을 나서는데 돌아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직원 한 명이 작게 박수를 쳤다. 그러자 한 명, 두 명,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할인을 돌아봤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할인이 쥐고 있던 은반지를 내가 어젯밤에 받아서 깨끗이 닦아놓은 거였다.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반지를 아이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할인아, 내 어머니, 이 반지가 뭔지 아니? 아빠가 남겨주신. 그래. 하지만 원래 이 반지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줬던 거란다. 할인의 눈이 커졌다. 50년 전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 가난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시장에서 반지 2개를 사서 하나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어. 근데 나는 비겁해서 그 사람을 버렸다. 반지를 돌려주고 도망쳤어. 어머니, 그 사람 이름이 이준혁이야. 할인이 숨을 멈췄다. 내 아버지는 내가 돌려준 반지를 50년 동안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너한테 남겼지.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의 딸을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 할인이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반지를 감싸쥐고 하늘을 보며 울었다. 아빠, 아빠. 나도 울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금융사 로비 한가운데서 80조짜리 회장이 며느리와 함께 울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눈시울을 붉혔다. 할인한테 한 번도 손 내밀지 못했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닦았다. 50년 만에 반지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 사람이 내게 줬던 반지가 그 사람의 딸 손가락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반짝임 하나 없는 싸구려 은반지였지만 그 순간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눈부셨다. 재판은 2달 뒤에 열렸다. 오태주는 법정에 섰다. 골프장에서 체포될 때만 해도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법정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다. 불법 대출, 비자금 운용, 금융법 위반.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변호사가 3번 바뀌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다. 징역 12년, 전 재산 몰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오태준이 방청석을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부하도 그 많던 골프 친구들도 빈 의자만 줄이 놓여 있었다. 금융그룹 황제가 평생 모은 인맥에 진짜 무게가 그 빈 의자들이었다. 권력은 사라지면 냄새도 안 남는다는 걸 그 양반은 그때 처음 알았을 거다. 오세라의 최후는 더 처참했다. 횡령 금액이 확정되면서 전 재산이 동결됐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다. 법정에 선 오세라는 화려한 정장 대신 얼룩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이힐 대신 슬리퍼를 끌고 왔다. 판사가 증거를 읽었다. 횡령 내역,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술서, 금융사 CCTV 영상. 그 CCTV 영상에
다 찍혀 있었다. 할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 반지를 뜯어 쓰레기통에 던지는 장면, 바닥에 엎드린 할인을 내려다보며 웃는 장면. 법정이 조용해졌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오세라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할인에게 무릎 꿇어 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번에는 자기가 선처를 빌고 있었다. 판사는 냉정했다. 징역 5년. 법원을 나서는 길. 오세라의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계좌가 동결됐으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지만 택시비가 없다는 걸 깨닫고 손을 내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세라는 빗속을 걸었다. 하이힐이 아니라 슬리퍼를 끌고, 정장이 아니라 젖은 티셔츠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아니야. 금융사에서 직원 때리고 돈 빼돌린. 오세라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할인의 심정을 알았을 거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기분. 세상 모든 사람의 눈이 칼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닥을 닦고 점심도 못 먹고 맞으면서도 웃었던 할인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됐을 거다. 그리고 한 달 뒤 민재가 돌아왔다. 공항 도착 로비. 할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뛰어갔다. 민재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다. 여보 할인아. 왜 울어? 나왔잖아.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민재가 할인을 안았다. 한참을 안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민재에게 모든 걸 말했다. 할인이 당한 일, 오세라가 한 짓, 금융사에서 뺨을 맞은 것, 반지를 쓰레기통에 빼앗긴 것, 그리고 내가 할인을 청소로 묶어놓은 것까지 숨기지 않았다. 민재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할인이 매일 맞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 붙잡아 놓은 거잖아요. 알고 있다. 내가 잘못했어. 할인이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그 웃음 뒤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한테 사과하셨어요. 아직? 하셔야죠,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한테 혼나는 62 어머니. 그게 우습기도 하고 마땅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할인에게 말했다. 할인아, 내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내가 너무 잔인했어. 청소일 계속하라고 한 것도, 차갑게 대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금융사 바닥을 닦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널 거기에 묶어놨으면서 무슨 지켜줬다는 거야. 그래도요. 끝까지 안 버려주셨잖아요. 떠나겠다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잖아요. 아이가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눈도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 했다. 이제 청소는 남 시키고 넌 그냥 내 옆에서 맛있는 거나 먹고 살아라. 할인이 울면서 웃었다. 내 어머니. 민재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다. 그러더니 들어와서 나를 안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인을 지켜줘서 내가 지킨 게 아니야. 그 아이가 스스로 버틴 거다. 나는 뒤늦게 제정신을 차린 것뿐이야. 며칠 뒤 오후였다. 정원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할인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민재가 뒤에서 다가와 할인을 안았다.
할인이 웃었다. 손가락에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할인이 반지를 만지며 작게 말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나는 2층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을빛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처음에 할인이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반지를 보고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싸구려 고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같은 반지를 보고 있다. 할인의 손가락 위에서 노을빛을 받아 빛나는 그 반지를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준혁 씨, 당신이 남긴 건 반지 하나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남긴 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이 하나였어요. 내가 50년 전에 지키지 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싸울 줄 몰랐던 나 자신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비겁했던 내 과거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당신 딸 내가 지켰어요. 50년이 걸렸지만 약속 지켰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키워줘서.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참 따뜻한 노을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뭉클해지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 강서윤 회장은 80조를 가진 여자였지만 정작 평생을 후회 하나에 갇혀 살았어요. 은반지 하나를 잊지 못하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오래전에 참아 못한 말, 잡았어야 할 손, 불러봤어야 할 뒷모습, 가슴 한구석에 묻어놓고 꺼내지 못하는 것들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요. 바빠서, 무서워서, 자존심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말하고 싶었던 건 후회의 무게가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강서윤은 62에 싸웠어요. 세상 전부를 적으로 돌리고 이사회한테 쫓겨날 위기에 몰리면서도 며느리 하나를 지키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50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맺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면 사람은 몇 살이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80조짜리 회장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맞으면서도 웃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반지를 놓지 않았던 할인이에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유품 하나를 지키려고 이를 악문 그 마음이 80조보다 강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래전에 놓쳤던 사람, 지금 옆에 있지만 한 번도 고맙다고 말 못한 사람,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고 있는 사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했어. 고마웠어. 사랑해. 이 세 마디면 충분해요. 5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